자, 이번 작품은 이제 만세전이라는 작품인데요. 염상석 작품이고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일단 제목에서 좀 약간 왜 만세전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거예요. 그 우리 3.1운동 알죠? 3.1 만세운동 전이란 뜻이에요. 3.1 만세운동 전쯤의 이야기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이 1919년 정도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3월 1일 만세운동 때니까.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고요. 원래 굉장히 긴 소설인데 그 중에 일부인 거고 1919년 이제 그 직전이니까 10년대부터 약간 20년대쯤을 걸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대 직전, 이제 10년대 거의 마지막 그쵸. 그래서 일단 연상섭이 이제 굉장히 그 당시 시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주의적 소설이라고도 하고요. 이 유학생이거든요. 주인공이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가 집에서 온 이제 소식을 듣고 자기 이제 본가에 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정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다라고 해서 여로형 소설이라고 여로형 소설.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인 관점에서 이제 여정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일단 주인공인 그 이인화라는 사람은요. 일본에서 도쿄죠. 유학 중인 지식인이에요. 동경 유학생으로 지식인 신분인데 얘가 굉장히 이제 현실에 관심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는 그냥 글만 읽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한마디로 이제 집에서 공부나 할 줄 알지 세상 물정을 몰랐던 사람인 거죠. 이 세상 물정을 몰랐던 이 사람이 이 조선으로 향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놀란 거예요. 뭘 놀랐냐면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었나? 이거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볼게요. 자, 조선의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바로 이게 이제 우리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했죠. 자,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시대적이고 시간적인 배경이 될 거예요. 일본에서 유학 중인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귀향을 했어요. 늘 아프던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았는데도 나는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조인트 부부예요. 그쵸? 아내한테 애정이 크지가 않은 거예요. 아내에게 애정이 없죠. 기차 시간까지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단골 카페가 그곳에서 일하는 정자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그쵸? 음악 학교 선생을 만나면 늑장을 부린다. 귀국하는 배에 올라서는 미행하는 일본 형사에게 계속 시달리면서 울분을 상인다. 그러다가 나는 일본 형사를 피해 배 안에 욕실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제 배 안에 있는 목욕탕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어쨌든 10년이라면 한 미천 잡으셨겠구려라고 이야기가 시작을 하고 있죠. 자, 10년은 뭘 말하냐면 1910년, 즉 우리나라 국권을 이제 삐탈당한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 약 18년까지니까 이 이야기가 18년, 19년쯤이니까 약 10년인 거죠. 한미천 잡으셨겠구려라고 누가 말을 했어. 이번에는 상인 비슷한 자가 입을 벌렸다. 웬걸요? 이젠 조선도 밝아져서 좀처럼 한미천 잡기 어렵지만이라고 즉 조선이 밝아졌다라는 거는 이제 불빛이 들어왔다 이 말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도 약간 이제 좀 세상 물정에 밝아졌다. 세상 물정을 알게 되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걔네들한테 좀 뭔가 뜯어내기가 힘들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어때요? 요보 말씀이요. 요보는 이제 조선 사람들을 한국인들을 좀 약간 비하하는 말처럼 썼던 거예요.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들이지만 촌에 들어가면 대만의 생본보다는 낫다면 나을까라고 생본도 약간 대만에서도 완전 거의 원신 같은 그런 종족이에요. 그런 종족과 뭐 거의 비슷하지라고 해서 굉장히 조선인을 지금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제법이다라는 말은 이제 나름 우리 조선도 근대화가 이루어졌지만 근대화가 조금씩 진전됐지만 아직도 촌 사람들은 거의 뭐 원주민 같이 뭐 다를 바가 없어요라고 비웃고 있는 거죠. 대만의 생번이라는 말에 그 욕탕 속에 들었던 사람들은 나만 빼고는 모두 껄껄 웃었대요. 즉, 나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일본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모두 일본인들이 모여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나는 기가 막혀 입술을 악물고 치어다보았으나 더운 김이 서리어서 벌자들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은 모양이었다라고 해서 지금 이 글쓴이 화자죠. 미안 서술자죠. 이 서술자가 지금 자신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나는요. 조선인을 비웃는 이들의 행동에 분노를 느끼지만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그거를 표출을 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여기서 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가자면 나라는 서술자가 나오는 걸 통해서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 작품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욕객은 차차 꾸역꾸역 쏟아져 들어온다. 사실 말이지 나는 그 소위 우국지사는 아니나 자기가 만국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있기는 하다. 한마디로 나 역시 뭔가 우리나라가 만국이다라는 것, 즉 일본에게 어떤 그 국권을 빼앗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친일파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어떤 투철한 민족의식을 지닌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인정을 해요. 내가 투철한 민족의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선인으로서 사는 그 삶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독립운동가는 못돼도 친일파는 아니야라는 거죠. 학교나 하숙에서 지내는 데는 일본 사람과 오히려 서로 통사정을 하는 이만큼 좀 낫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 고통은 참을 수 없는 때가 많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국 백성이 된 지 벌써 근 10년 동안, 즉 1910년부터 1919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거죠. 자,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는 무관심하도록 주의가 관대하게 내버려 두었다라고 나는 나름 좀 세상 물정에 대해서 잘 몰랐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었다라는 걸 지금 본인이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도리어 송학교 시대에는 일본 교사와 충돌을 하여 퇴학을 하고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 사립학교로 전학을 한다는 등 솔직한 어린 마음에 애국심이 비교적 열렬하였지만은 이라고 해서 나는 오히려 과거에 더 열성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얘는 소학교 시절에는 오히려 약간 좀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투철한 민족의식이 조금 더 강했었대요. 그렇죠? 근데 차차 지각이 나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간 뒤, 즉 유학을 간 거죠. 이때부터는 심사 틀리는 일을 당하거나 1년에 한 번씩 귀국하는 길에 학원에서나 부산, 경상에서 조사를 당하고 성의 가시게 할 때는 귀찮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지만 그때뿐이고 적개심이나 반향심을 일으킬 기회가 적었었다라는 거죠. 자, 보니까요. 내가 오히려 어릴 때는 투철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귀찮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서 그냥 딱히 뭐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걸로 뭘 더 하거나 이러진 않았다라는 거죠. 자, 보면요. 옛날엔 오히려 열렬했는데 지금은 좀 심드렁해졌다라는 거죠.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라는 것은 압박과 학대에 정비를 하는 것이나 기실 그것은 민족적으로 활로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다. 한마디로 적개심이나 반항심은 압박과 학대를 받을수록 커지는 거야. 근데 그거는 민족적인 어떤 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7년이나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경찰관 이외에는 나에게 그다지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통 어떤 압박이나 학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개심과 반항심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적개심과 반항심이 늘면 늘수록 민족적 활로, 즉 어떤 민족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민족의식을 느낄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한마디로 지금 다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자 봐봐. 나는 7년 동안 일본에 있는 동안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해야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압박이나 학대를 받는 일이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화를 낼 일이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나는 민족의식을 별로 못 느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원래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머리를 써본 일도 거의 없었다. 이만큼 정신이 마비되었었다라고 해서 나는 즉 정신이 마비됐다. 이꼴 무슨 말이에요? 즉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무관심했다라는 거야. 국가의 현실에. 그러나 요새로 와서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내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조금씩 의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 경우에 자동적, 이지적이라는 것보다는 피동적,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인 듯하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지나치는 말 한마디나 그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끌어오르게 하는 모양이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적개심이나 반항심 같은 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끌어오르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를 구하여야겠다는 지각을 주는 가장 기묘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야. 자, 지금 민족적 타락은 뭘 말하는 거냐면 국권을 상실한 지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국권 상실의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해야 되는 자각, 즉 어떤 게 이런 적개심이나 반감 이런 것들은 우리 민족을 위한 어떤 하나의 힘이 될 거다라는 거야. 지금도 목욕탕 속에서 듣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선 사람이 듣고 오랜 몽유병에서 깨어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아냅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귀에 거슬리는 이유는 뭐야? 조선인을 비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네들이 조선인 비하하는 기분이 너무 나빠. 근데 한편으로는 조선 사람들이 오랜 몽유병에서 깨어난다라는 거는 즉 꿈 깨고 현실을 자각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일본인한테 끌려다닐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을까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멀요, 어딜 가든지 조금 더 염려 없애다. 생번이라 하여도 요보는 온수단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손 하나 꼼짝할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이 순사나 헌병은 다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조선의 이제 골목골목 모두 일제가 지금 탄압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일제의 탄압과 간섭이 매우 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걸 보면 데라우치상이 참 촌하기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라고 데라우치는 이제 1910년대에 있었던 그 조선 총독을 말하는 거예요.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지요.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몰 것이 똑 하나 있죠.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하하하. 표독 위인이 충동하는 수작이다. 그런 머리가 어딨어요? 라고 하지 막 돈 번다는 얘기 지금 눈이 희둥그레진 거죠. 손뚜기 선생은 그 큰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마주 치어다보는 모양이다. 왜요? 한번 해보시려고? 라고 약간 살짝 어그로를 끄는 거죠. 즉 관심을 좀 유발하는 질문을 툭 던지는 거 어그로죠. 그는 이렇게 한마디 충동이며 무슨 의미나 있는 듯이 악독하여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띠고 한참 마주보다가 자 지금 보니까요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악독하고 교활해 보였다는 거야. 즉 한마디로 서술자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유 진짜 생긴 것도 아주 하여튼 욕심도 많게 생겼어라고 생각하는 거는 서술자 입장에서 그 사람 이미지가 안 좋은 거죠. 시골서 죽도록 땅이나 파먹다가 거꾸러지는 것보단 편하고 재밌습니다. 게다가 돈 쓸 수 있는 대로 쓸 수 있고 여전히 뱅글뱅글 웃으면서 이 순실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 있는 듯한 한마디로 어머니 뱃속에서 금방 나온 듯한 사람 즉 아직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을 깨어낼 것처럼 계속 어그로를 막 퉁닥퉁닥 꿰고 있는 거죠. 그런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같은 장사, 즉 한마디로 너무 쉬운 장사를 말하는 거죠. 선반에서 떡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즉 굉장히 하기 쉬운 장사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하고 싶어요. 라는 거죠. 손뜨기는 차차 침이 개어는 수작이다.
그러나 미천이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우선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을 들여놓아야 하고 양복이나 한 벌 장만해야 할 테니까. 그러나 당신이야 형님이 헌병대에 계신다니까 신분은 염려 없을 테니 보증금은 없어도 좋겠지. 제 딴은 누구를 큰 직업이나 얻어주는 듯이 더구나 보증금은 특별히 면제하여 주겠다는 듯이 5만 원 태도로 어깨를 들이며 호기만장이다. 일편 촌뜨기는 양복 신사가 돼야 하는 직업을 내 속으로 해하는 기색이다라고 해서 촌뜨기는 말을 막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작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가는 좀처럼 가르쳐주지 않는다. 실상 곁에서 엿듣고 앉아는 나 역시 궁금하지만 이러한 소리를 듣는 시골 골자는 더한층 호기의 눈을 번쩍이며 앉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을 토설치 않는 것은 나와 그 외에 두세 사람이 들을까 꺼려서 그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 시골뜨기가 좀 더 몸이 날아 덤비며 자기의 부하가 되겠다는 다짐까지 갖고서 이야기하려는 수단 같기도 하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야 봐봐. 목욕탕에서 내가 대화를 엿듣고 있어요. 그쵸? 근데 무슨 대화인가 봤더니 그 대화는 시골자라는 굉장히 이제 좀 어수룩한 사람이 나와요. 시골 사람, 시골자와 그를 충동질하는 어떤 교활한 얼굴을 가진 사람 있죠. 교활한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교활한 사람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돈 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 버는 이야기. 야,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거든? 그러니까 시골자같이 막 관심이 드릉드릉 하고 있는 거죠.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단 말이오? 라고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에 있던 사람, 지금까지 3명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달아오는 목덩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다른 한번 목욕탕 속을 휘돌아보고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이야기는 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멱을 감는 것을 살펴본 뒤에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린다. 한마디로 굉장히 소곤소곤 이러는 거야. 왜? 비밀스럽게. 그쵸? 실상은 누워서 떡 먹기지.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3번째나 되오마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라고. 자, 내지는요. 일본 본토를 말해요. 자, 일본 본토에 있는 회사들과 연계해서 조선인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야. 한마디로 조선인 노동자를 꼬셔서 일본으로 데려가는 거야. 감원 이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겠지. 즉 조선 풀이 말씀요. 농촌 노동자를 빼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하고는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대요. 자, 나의 심리가 하나 나왔죠. 나는 놀랐어. 왜냐하면 몰랐던 거야. 우리나라의 참혹한 식민지 현실에 대해서 좀 처음으로 자각을 한 거죠. 조선 노동자들이 일본 가서 그렇게 속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라는 거야.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려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작 불안배의 술중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상판대기를 치어나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걸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나의 어떤 적개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옳지. 그래서 이자형이 헌병군조라는 걸 듣고 이용할 작정을 반색을 한 교록은 이자는 이제 시골자를 말하는 거죠. 즉 시골자의 형이 헌병군조면 이제 군인이잖아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좀 약간 이거 좀 좋은 인맥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걸자는 벙벙이 듣고 앉았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이리저리 바라보고 빙긋 웃으며 또다시 말을 했대. 이 걸자가 그 나쁜 놈이에요. 왜 남선 지방에 응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은고 하니 남쪽은 내진, 즉 일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북으로 쫓겨서 만주로 기어 들어가거나 남으로 현해탄에 건너가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누구나 그늘, 즉 추운 곳이죠.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북한 땅 보다는 양지, 즉 남쪽이겠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쭉 부산 쪽. 요거들 생각해도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줄임배를 채우기는 고사하고 보릿고개에는 시래기 죽으로 부중이 나서 돼질 지경인 바야 번화한 동경, 도쿄죠. 대판, 오사카예요.
이런 데 가서 흥청망청 살아보겠다는 요량이 있거든. 그러니 촌의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계집 애들까지 나도 하고 나서거든. 뭐 모집이야 쉽지라고 해서 조선 사람들이 일본을 굉장히 잘 따라간대요. 그럴 거야. 아직 북선 지방은 우리 내진이 덜 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히 사니까 응모자가 적지만 그것도 미국 의원의 쪽박을 차고 나설 거라. 이자는 자기 설명에 만족한 듯이 대단히 득이만면이다라고 해서 이자는 이제 그 교활한 사람 말하는 거죠. 그 교활한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것을 지금 막 설명을 하면서 자기 나름 돈 버는 노하우까지 알려주는 거죠. 그래 그렇게 모집을 해가면 얼마나 생겨? 라고 이제 막 돈 얼마나 벌지 막 물어보는 거죠. 촌뜨기는 구수하다는 듯이 침을 흘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지금 행복한 거야. 행복해로 막 팍팍 돌아가고 있는 거야. 얼마가 뭐요? 여비가 있지, 일당이 또 있지. 게다가 한 사람 모집할 때 1원서부터 2원이니까 회사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령 방정회사 여직원 같은 거는 임금도 싼 데다가 모집원 수수료도 헐하다는 건 이제 싸다라는 거예요. 싸고 광고 같은 것은 지금 시사로도 1원 50전으로 2원 50전까지라고 가령 1000명만 맡아가지고 와서 보고요. 2, 3, 4이라는 건 개월이에요. 2, 3개월 동안에 여비나 일당에서 남는 것은 그까짓 건 다 그만두고라도 1,500~600원, 근 2,000원은 간데 없는 것일게니 그런 벌이가 이 판에 어디 있겠냐. 나도 맨 처음에 그건 제주도에서 모집해서 봤지만 500년 모아다 주고 실살고로 남는 것이 1,000원이었고 두 번째 올가을에 800명이나 그렇게도 종립한광에 보내고 2,000원 돈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지금 나도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골자를 충동질하고 있죠. 노동자 모집원이라는 자, 그 사람이 이제 아까부터 내가 말했던 그 교활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입에 침이 없이 1,000원, 2,000원을 신이라서 내며 목욕탕 속에서 나왔다. 노동자 모집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났고요. 뒷부분 줄거리는 배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이런저런 조사를 받고 거리를 나선 나는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놀랐대요. 아, 나는 원래 유학생 출신이었고 잘 몰랐잖아. 그치? 나는 김천역에 내려 형을 만난다. 형은 전처가 아들을 못 낳아서 새로 아내를 맞이했다고 말하는데 와, 굉장히 가부장적이죠. 나는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형은 총독부 법에 의해서 지금부터 무덤은 공동묘지밖에 쓸 수 없다고 말하며 산소 걱정을 한다. 나는 집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집안 식구들의 만류로 발이 묶인다. 집안이고 사회고 조선 전체가 구더기 끓는 공동묘지 같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원래 이 작품의 제목이 무덤이었어요. 무덤. 근데 이제 그 제목을 바꾼 이유가 좀 너무 이제 자극적이기 때문에 바꿨겠죠. 자,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은 조선 전체가 공동묘지, 즉 죽음의 땅. 그러니까 약간 좀 희망이 없는 땅이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뭐도 집안이고 사회고 간에. 자, 사회는 뭐 일제강점기 그렇다 치고 집안은 왜? 자, 지금 두 가지 이유가 나왔죠. 첫 번째는 형이 전처가 아들을 못 낳아서 새로 아내를 맞이했다는 그 약간 그 남아선호 사상의 어떤 그런 가부장적 즉 이게 약간 고리타분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약간 좀 봉건적이고 아주 옛날적인 사고인 거잖아. 이런 거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답답했고 두 번째 또 형은 공동묘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뭐 선산이 아니라 공동묘지에다가 묘를 쓰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런 건 역시 굉장히 내 입장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조선의 상황에서는 너무 쓰잘데기 없는 문제인 거야. 상황에서 굉장히 불필요한 고민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뺏긴 마당에도 이렇게 나라를 다시 구해올 생각은 못하고 이런 옛날 고리타분한 생각이나 하는 게 난 답답한 거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은 다시 그냥 일본으로 가요. 왜냐? 얘는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은 지식인인데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도 지금 자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현실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느껴서 현실을 도피하는 회피형 인물인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인물인 거죠. 그래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그냥 아유 답답한 나라, 이 썩어 문드러질 나라 욕이나 하면서 다시 그냥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면 이제 이런 서술자를 설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염상섭이 이제 좀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약간 이인화라는 그 동경 유학생, 즉 소극적이고 어떻게 좀 무책임한 그런 유학생을 주인공으로 설정을 함으로써 뭔가 좀 이중적인 비판 효과를 내겠죠. 이런 나라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약간 좀 이제 이런 소시민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런 소극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좀 대놓고는 아니지만 좀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야기의 흐름이 길었으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고요. 뒤에 학습 활동 한번 채워봅시다.